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력공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공학의 첫 번째인 우리가 1장인 전선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선로. 자, 이 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 발전소를 우리가 수용가에 보내기 위해서 전압을 올리게 됩니다. 승합을 위한 변전소가 있을 것이고, 이 변전소에서 수용가 근처에 또 다른 변전소로 보내서 전압을 어떻게 됩니까? 강압을 해야 되겠죠. 이 변전소로부터 우리는 수용가에 전기를 받게 됩니다. 또는 이 발전소에서부터 가까운 곳은 직접 수용가에 전기를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발전소, 변전소, 수용가에까지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전선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 그쵸? 지지물과 전선을 절연하기 위한 애자라든가 기타 설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전선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전선로의 용어를 보시게 되면, 자, 발전소에서 요 변전소까지, 그 다음에 변전소와 요 변전소 간, 여기를 우리가 송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발전소와 요 수용가 간, 그 다음에 이 변전소와 이 수용가 간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배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력공학에서는 이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그쵸? 그 다음에 이 발전소,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력, 화력,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근래에 뜨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요 송배전공학과, 그죠? 송배전공학과, 그 다음에 발전공학을 합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제 전력공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1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즉 전기를 발전한 이후부터 그 다음에 수용가까지 도달하는 데 있는 모든 설비, 전선이라든가 지지물, 애자, 기타 설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전선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용어의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우리가 송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용가에 도달하는 이러한 선을 우리가 배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변전소인데, 자, 이 변전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 한쪽에서 전기가 들어와서 전압을 바꿔서 다시 구외로 반출하는 요것을 우리가 변전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신 것이고요. 자, 법적으로 우리가 변전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50kV 이상, 그러니까 초과되는 것을 취급하는 장소도 우리가 변전소로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공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업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154kV를 수전합니다. 154kV로 수전해서 이것을 22.9kV라든가 또는 380V라든가 이런 것을 변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수전하는 뭡니까? 수용가입니다. 그죠? 수용가임에도 불구하고 요 공장은 50kV를 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얘가 변전소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변전소와 동일 취급하는 거죠. 즉 변전소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kV를 초과하는 것도 우리가 변전소 취급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선로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당연히 전기를 수송하는 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전선의 가장 첫 번째인 권선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자, 구비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도전율이 클 것, 전류가 잘 흘러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기계적 강도가 클 것,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가요성이 클 것, 그러니까 잘 구부러져야지 우리가 작업하는데 용이하겠습니다. 내구성이 클 것,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오래 쓸 수 있어야지 전선을 빨리 많이 교체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오래 써야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다. 쉽게 구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장률이 클 거. 여기서 신장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성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전선이 팽창할 것이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전선이 수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절에 따른 전선의 팽창과 수축에 잘 견뎌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 비중이 작을 것. 가벼워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선을 가공선로, 즉 땅 위에서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지지물의 강도는 커지게 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선은 가벼울수록 좋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선의 구비 조건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구조에 따른 분류를 보시게 되면 전선이 단선이라는 것이 있고 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선은 말 그대로 심선이 한 개인 것을 우리가 단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에 나올 게 없겠죠, 그죠? 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소선으로 구성된 전선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소선으로 구성된 전선을 우리가 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연선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가운데에 소선이 있게 되겠고요. 자, 이 소선 주위로 첫 번째 층 6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노란색 전선을 우리가 1층이다라고 하죠. 1층. 중심에 전선이 있고 그 주변에 6개의 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이 12개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 7, 8, 9, 10, 11, 12개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2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노란색 보시면 이것은 1층이라고 하고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2층이라고 하면 얘는 아까 했듯이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전선은 몇 개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3층이며 18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쭉 지나가서 이것이 만약에 N층이다라고 하면, 자, N층이라고 하면 이 N층에는 전선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 보시면 6, 12, 18. 뭡니까? 6배. 즉, 층에 요거에다가 6 곱하면, 요게 6 곱하면 12, 6 곱하면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N층이면 6N개의 소선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자, N층이면 이 N층에는 몇 개가? 6N개가 존재하더라.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연선에 자, 소선의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선의 개수. N층일 때의 소선의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소선 중심에 파란, 흰색 1개.
플러스 그 다음에 6개, 그 다음에 12개, 18개, 6n개가 존재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1 플러스 6에, 자, 6은 1층, 2층, 3층, n층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수열에서 1부터 n까지 더하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2에 n에 n 플러스 1개가 됩니다.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면 2에 n에 n 플러스 1.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더하게 되면 n이 10이니까 이게 5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 플러스 n까지 2에 n에 n 플러스 1이 되고요. 곱하기 6 플러스 1이 전체 소선의 개수 n개가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럼 따라서 소선의 개수 n은 1 플러스 요거 약분되죠. 3n에 n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층일 때는 소선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6이니까 7개가 되고요. 2층이면 소선의 개수가 19개가 되고요. 3층이면 소선의 개수가 37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소선의 개수, 층별 요 정도는 어떻게 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깥지름. 바깥지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소선 하나의 지름을 스몰 d다라고 보고 이 전체 연선의 지름을 라지 d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1층일 때는, 자, 1층일 때는 소선이 중심선 하나, 바깥선의 선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쵸?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6개가 되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1층일 때는 요것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D는 3D가 됩니다. 자, 요것이 한 층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층이 더 늘어나면 여기에 1개, 2개. 여기가 또 2개가 늘어나는 거죠. 2개가. 그럼 얘는 D가 얼마가 됩니까? 5D가 됩니다. 그쵸? 자, 층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선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2개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D는 7D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러면 층수가 n층이라면, 자, 여기선 1층, 요거는 2층, 요거는 3층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n층이다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자, 1 곱하기 2 더하기 1은 3이고요. 2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5가 되고, 3 곱하기 2 더하기 1하면 7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n층일 때, 여기 n 들어가면 뭡니까? 2n, d는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7이라고 하는 게 이게 2n 플러스 1에 스몰 d를 곱하면 되겠죠. 즉, 소선 하나의 지름에다가 2n 플러스 1을 곱하시게 되면 전체 지름, 연선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을 라지 A라고 써볼까요? 라지 A. 자, 라지 A라고 쓰면, 자, 단면적은, 자, 요 소선 하나의 단면적을 제가 A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전체 소선의 개수를 곱하면 전체 단면적이 되겠죠. 자, 우리가 단면적, 원의 단면적이 뭡니까? 파이 R 제곱. 자, 이 파이 R 제곱 뭡니까? 파이 곱하기 R은 2분의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에 제곱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됩니다. 그쵸? 소선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전체 소선의 개수 n개를 해주시면 우리가 연선의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 이 연선에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충수별 전선의 연선에서의 소선의 개수, 그 다음에 연선의 바깥 지름, 그 다음에 연선의 단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의 재료에 따른 종류를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전선의 종류가 재질에 따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경동선과 연동선과 그 다음에 경알루미늄, 그냥 알루미늄이라고 보죠. 경동선, 연동선, 알루미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동선과 연동선은 동선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구리, 재질은 실질적으로 구리인 거죠, 구리. 자, 이때 경동선 같은 경우에는 옥 외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제 건물 바깥에. 연동선은 옥 내, 건물 안쪽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옥 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자, 이 경동선과 연동선의 차이는 뭐냐? 자, 우리 광산에서 구리를 채취합니다. 구리를 채취해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구리를 다 순도 99.9%의 이 구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동이다라고 합니다. 조동. 자, 이때 이 조동을 구리를 전선의 모양으로 늘어뜨리고, 때리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당기고, 때리고, 당기면 늘어나겠죠. 이 조동을 때리고, 당기고 해서 전선의 모양으로 만든 게 경동선입니다. 경동선. 여기에서 이 경동선을 뭐하냐? 열 처리합니다. 자, 열 처리하게 되면 구조가 조금 더 오밀조밀, 세밀하게 단단해지고 배열이 균일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연동선이 됩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동선보다 연동선이 열 처리 한 번 더 했으니까 저항값도 낮아지고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옥 내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고유저항을 보게 되면 경동선의 고유저항은 55분의 1이고요. 연동선의 고유저항은 58분의 1입니다. 알루미늄의 고유저항은 61분의 1, 35분의 1 잘못 썼네요. 35분의 1이 됩니다. 자, 당연히 분모의 값이 작은 것이, 그죠? 큰 것이, 고유저항이 작은 거기 때문에, 저항값은 더 작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동선이 당연히 고유저항이 가장 작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율은 고유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55, 이것은 58, 이것은 3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퍼센트 도전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준에 대한 도전도입니다. 기준은 뭐가 기준이 되냐? 이 연동선이 기준이 됩니다. 즉 58분의 어떠한 도전도가 퍼센트 도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 퍼센트 도전도는 당연히 58분의 55 곱하기 100분율이 될 것이고, 자, 이것의 퍼센트 도전도는 58분의 58 곱하기 100분율. 마찬가지로 여기의 도전도는 58분의 35 곱하기 100.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 연동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선이 무조건 생산이 되면 고유저항이 58분의 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하다 하면 얘는 무조건 뭡니까? 100%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오차 범위를 주기 때문에 이 연동선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도전도가 약 98%에서 한 102%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경동선 같은 경우에는 96에서 한 98% 정도로 보고 있고 알루미늄은 약 61% 정도로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유저항과 그렇죠? 그 다음에 퍼센트 도전도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고 자 교재에 또 뭐 있습니까? 인장강도. 인장강도라고 하는 것은 당겼을 때 끊어지는 한계값이죠. 몇 킬로그램으로 당겼을 때까지 얘가 견딜 수 있느냐. 즉, 이 값은 크면 클수록 뭐 하는 얘기입니까?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동선을 보시면 약 35 킬로그램. 그쵸? 그 다음에 연동선은 한 20 킬로그램. 뭐 범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서 보시면 돼요. 얘는 15 킬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알루미늄은 자, 여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자, 알루미늄과 이 구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과 구리를 보면 자,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저항도 더 작고 즉 전류가 더 잘 흐른다는 얘기고 자, 인장 강도도 더 큽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왜 알루미늄 왜 쓰느냐 이거죠. 알루미늄은 왜 쓰느냐? 자, 알루미늄을 쓰는 이유는 뭐냐? 자, 첫 번째는 가볍다 이겁니다. 어떻다? 가볍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온천이 뭡니까? 따뜻한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온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온천 지역에서는 뭐가 많습니까? S. 황이 많습니다. 황. 자,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와 황이 만나게 되면 부식이 됩니다. 이 동선 같은 경우에는 온천 지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해안 지역에는 뭐가 많습니까? 염분. 그쵸? 자, 이 염분이랑 알루미늄이랑 염분이 만나면 마찬가지로 또 얘는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는 또 알루미늄을 쓸 수 없고 뭘 써야 되냐면 여기서는 구리를 써줘야 된다.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온천 지역이다. 어떠한 전선을 써야 되느냐? 뭘 쓴다? 알루미늄을 써야 된다. 그죠? 자, 해안 지역은 뭐 써야 된다? 구리를 꼭 써줘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선에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이제 구리와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종류를 보게 되면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 그렇죠? 그 다음에 합금선, 그 다음에 쌍금속선, 그 다음에 중공연산.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CSR은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강심 알루미늄 연선. 자,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은 튼튼하지도 않고 전류를 잘 흘리지도 않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가볍다. 자, 그래서 이 ACSR은 뭐냐면 요것을 고려한 자, 중심에 강선을 집어넣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쇠 어떻습니까? 튼튼합니다. 대신에 전류는 잘 흘리지 못하죠. 자, 이 강심에 그 주변에다가 알루미늄 선을 이렇게 채워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심 때문에 이것은 보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강심 알루미늄 연산은 튼튼하기 때문에 어디에 쓸 수 있느냐면 이 ACSR은 장경간. 그러니까 지지문에 자 여기에 철탑이 있고 여기에 철탑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의 거리가 멀면 요거의 이 전선에 가해지는 장력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견디기 위한 선으로 ACSR이 사용이 되고 ACSR 같은 경우에는 이 직경이 또 커지게 됩니다. 직경이. 요 직경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코로나 임계 전압이 커집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이 커지게 되면 코로나 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코로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CSR 같은 경우에는 장경간, 그 다음에 코로나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ACSR,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온천 지역. 온천 지역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ACSR을 사용할 수 있다. 튼튼하고 가볍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합금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쌍금속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경간에 사용이 된다. 그죠? 이때 이것은 가공지선으로 쓴다. 이거죠. 자, 그럼 가공지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전봇대에 보시면 맨 위에 선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선 하나짜리. 이건 뭐냐면 낙뢰가 떨어졌을 때 이 낙뢰가 이 전선 대신에 얘 맞아라 이거 얘한테. 즉 낙뢰로부터 전선을 보호하는 게 이게 가공 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지선으로 쓰는 거고, 중공연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중공연선, 가운데가 빈 연선, 즉 이것은 가운데가 비고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중공연선인데, 이 중공연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면 직경이 커지게 되면 코로나 인계 전압이 커지게 되고 왜 코로나 방지를 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중공연선도 뭐다? 코로나 방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요 세 가지고요. 나머지 중에서도 요 ACSR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장경간 코로나 방지 온천 지역에 사용하고 ACSR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선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거를 보도록 하죠. 전선 선정 시, 전선 굵기 선정인 거죠. 선정 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자, 이 세 가지 전선 선정 시 고려해야 될 것은 자, 우선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입니다. 즉 전선 굵기별로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겠죠. 허용 전류.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전압 강화를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만약에 공급 전압은 100V인데 이 전선 사용했던 여기는 예를 들어 80V가 됐다. 근데 실제 부하를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은 최저 전압이 90V다라고 하면 이 전선을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된 거죠. 즉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이 세 가지는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얼마나 튼튼한가. 자, 여기에서 송전선 그 경우에는 자, 송전선은 여러분 송전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 한복판입니다. 그러면 이 예를 들어 서울에 뭐 전기를 보내려면 이제 보령 화력이 있겠죠, 그죠? 보령에서 이 서울에 있는 변전소가 얘 뭡니까? 송전선. 자, 송전선의 특징은 뭐냐? 엄청
깁니다. 그 다음에 이 송전을 하려면 전압이 높습니다. 전압이 높고 송전 거리가 길다. 송전 거리가 길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선의 소요량이 많다. 전선 굵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한 치수만 크게 해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송전선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은 요거보다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허용전류. 그 다음에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여기에다 뭐가 늘어나느냐? 경제성입니다. 그쵸? 경제성. 자,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전력 손실입니다. 당연히 전력 손실과 이 경제성 같은 거, 이 전력 손실 중에서도 이 전압과 관련된 이 코로나 손이죠. 코로나 손실. 전압이 높게 되면 코로나가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송전선 굵기를 선정 시 뭐도 경제성도 고려해야 되고 전력 손실, 코로나 손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경제성을 따지는데 이 경제성에 의한 자,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를 선정하는 공식이 뭐냐?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 선정하는 게 뭐다? 켈빈의 법칙입니다. 켈빈의 법칙. 자, 그러면 이 경제성을 고려해서 전선 굵기를 선정하는데 그러면 이 전선 굵기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도록 하죠. 자, 가로축을 전선 굵기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축을 비용이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전선의 굵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전선이 굵어지면 당연히 전선에 따른 돈 늘어납니다. 전선이 굵어지면 당연히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는 지지물의 강도도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지지물에 건설되는 비용이 높아집니다. 즉 전선 굵기가 높아지면 뭐가 증가합니까? 전선 굵기가 높아질수록 건설비는 뭐가 된다? 증가가 됩니다. 자, 건설비가 증가가 되고, 자, 그러면 전선 굵기가 굵어지면 전압 강화가 감소가 되고 전력 손실도 감소가 됩니다. 이 전력 손실이 감소된다. 이 전력 손실은 다 뭘로?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죠. 즉, 전선 굵기가 굵어지면 뭐가? 이 전력 손실 비용은 뭐 한다? 감소가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요 두 점이 만나는 지점, 그쵸? 요 때의 전선 굵기가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다라고 한 게 바로 뭐냐? 요 켈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라고 하면 켈빈의 법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선을 다 가설을 했는데 전선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죠? 자, 철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전선을 보호해야 되겠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댐퍼입니다. 자, 댐퍼는 전선이 흔들리면 이 전선을 붙잡고 있는 부분에 지속적인 진동이 가해서 단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댐퍼라고 하는 것은 진동 방지를 위해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아머 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로드는 마찬가지로 이 전선에서 가장 큰 힘을 받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전선을 붙잡고 있는 지지점입니다. 이 지지점에 단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선 방지의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 옵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옵셋. 자, 이 옵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철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R상, 여기를 S상, 이것을 T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시면 얘네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R상은 여기, S상은 여기, T상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의 특성상 눈이 옵니다. 그럼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쵸? 그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눈이 녹으면서 눈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떨어지게 되면 이 전선은 그 힘에 의해서 위로 튕겨요. 즉 전선이 뭐한다? 상하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R상, S상, T상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상하 진동에 의해서 서로 어떻게 달 수가 있어요.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간에 뭡니까? 이격거리를 두는 거죠. 이것을 옵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옵셋은 왜 쓰는 거냐? 상간단락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자, 문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죠? 댐퍼, 암호로드, 단선 방지, 옵셋, 상간단락 방지. 즉, 여러분들은 진동 방지하면 댐퍼, 단선 방지하면 암호로드, 그 다음에 단락 방지하면 옵셋.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 댐퍼에서는 뭐, 상하 진동에 의한 뭐, 토텐셜 댐퍼, 뭐, 좌우 진동에 의한 스토크 브릿지 댐퍼, 뭐, 클램프 전후에 뭐, 감아서 진동 방지하는 뭐, 바이트 댐퍼. 뭐, 댐퍼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댐퍼는 진동 방지고, 단선 방지는 암호로드고, 상간단락 방지는, 옵셋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 그래서, 다른 거, 군더더기 있는 거 암기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선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